첫날 지금 출근한 지 한 1시간 반? 이 정도 됐는데, 오전에 광고 좀 봤어요? 네. 다른 사람들이 낸 광고? 네, 조금 봤습니다. 어때요?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어. 그래요. 광고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앞으로도 당분간은 다른 사람들이 낸 광고, 좀 많이 당분간은 신경을 써야 돼요. 자, 간단하게만 봅시다. 이거 아니구나.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제 거쳐가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고객을 딱 만났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이제 이게 머릿속에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들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고객하고 상담도 하고 만나서 물건도 보여주고 다음 단계를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일을 해야지 일이 좀 물 흐르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지막까지 쫙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면 여기 지금 빠져 있는 게 하나 있어. 잘 봐봐요. 뭐가 빠져 있을까? 광고가. 그렇죠. 광고. 예전에는 우리 중개업하는 사람들이 목 좋은 곳에다가 딱 간판 하나 걸어놓고 이렇게 영업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 이 광고라는 거 우리가 빼놓고 중개업을 한다라는 건 이제는 말이 안 돼. 앞으로는 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광고 위주로 고객들한테 어필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광고를 지금 내고 있는 매체는 일단 네이버 부동산,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네이버 부동산은 뭐 많이 알 거고,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는 오전에 지금 잠깐 봤죠? 한 30분 봤나?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 홈페이지는 앞으로 계속 좀 자주 봐야 돼요. 앞으로 며칠간은.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우리 선배들이 현재 광고를 어떻게 내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앞으로 현대리님도 잘 보고 처음에는 약간 모방을 해도 돼. 똑같이 따라하지만 않으면. 근데 기본적으로 광고를 굉장히 잘 내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부동산 광고들 크게 지금은 볼 필요 없이 아직까지는 당분간 며칠 동안은 우리 여기 있는 선배들 광고를 봐도 충분히 될 거예요. 자, 이제 광고를 낼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네이버든 홈페이지든 똑같아. 결국은 광고의 역할은 뭘까?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죠. 결국 홍보란 말이야. 요 목적에 충실하면 돼요. 예전에는 과대 광고를 많이 냈어. 무조건 일단 전화만 받아. 부동산들이 예전에는 과대 광고를 굉장히 많이 내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그 법으로 바뀌었지.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현재 있는 물건을 가지고 광고를 낼 수밖에 없는데 똑같은 물건을 사진 찍어 와서 광고를 낸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전화를 10통을 받아요. 그 광고 하나를 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전화를 못 받아. 분명히 똑같은 물건을 가서 사진을 찍어 오고 광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차이점은 딱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이제 사진. 사진을 얼마나 잘 찍냐. 예를 들어서 40평짜리 무역회사를 딱 찍어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찍어온 사진을 보면 이게 이 금액이라고? 나 가서 한번 보고 싶은데? 이렇게 궁금증이 드는 사진들이 있어요. 굉장히 사진을 잘 찍는 거죠. 그 기둥과 천장 이런 것도 잘 맞추고 예뻐 보이는 공간들 또는 이 사무실의 전체적인 그런 모습들을 한눈에 좀 볼 수 있는 그런 거 위주로 사진을 잘 찍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사진을 찍어갖고 오면 보정을 해야 된단 말이야. 어두우면 약간 반짝하고 밝게. 너무 밝다라고 하면 좀 톤다운을 시킬 수도 있고 사진을 찍어오면 삐딱하게 찍힐 수도 있잖아. 그거를 가지고 사무실 들어와서 보면은 뭔가 그대로 광고를 내면은 좀 약간 이상할 것 같아. 그러니까 보정을 할 건 보정을 하고 좀 예뻐 보이게 작업을 할 건 작업을 하고 이왕이면 보기 좋은 떡이 더 궁금해지니까 얼마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가서 보고 싶고 그런 보정 작업들. 세 번째는 문구. 물건이 정해져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사진을 찍어오는 현장에서의 사진 찍는 기술 가지고 들어와서 사진을 예쁘게 좀 더 예쁘게 보정하는 기술 그리고 찍어온 이 사진들을 가지고 그 금액과 이 공간은 어떤 업종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업종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 그 주변에 대한 설명과 이런 것들을 문구로 잘 녹이는
요 세 가지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언제부터 볼 거냐? 내일부터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내일부터. 자, 그 다음에 사진을 잘 찍어와서 광고를 잘 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손님들이 문의 전화가 오겠죠? 문의 전화가 왔을 때, 자, 지금부터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봐요. 물어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문의 전화가 오면 상담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상담을 할 때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알려면, 자, 상담을 한 다음에는 뭘 해야 되지? 손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손님을 만나려면 그 전에 그 고객한테 맞는 물건을 준비를 해놔야 되잖아. 자, 그러면 상담의 역할은 뭘까? 니즈 파악. 응? 니즈 파악. 니즈 파악. 그렇죠. 니즈 파악. 그리고 자, 상담의 역할은 첫 번째 가이드라인. 고객이 지금 어떤 물건을 찾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야지 물건을 준비할 수 있잖아. 근데 이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체크할 때 고객이 분명히 본 광고가 있을 거예요. 그 광고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 왜냐하면 고객은 이러이러한 조건을 원하는데 보다 보니까 딱 맞지는 않는데 내가 광고 낸 물건이 대충 비슷하게 생겼어. 대충 비슷하기 때문에 이 광고를 보고 문의 전화를 한 걸 수 있단 말이야. 즉 예를 들면 금액이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위치가 약간 다를 수도 있고, 손님이 딱 원하는 거하고 직접 손님이 본 내 광고하고 모양이 다를 수도 있고 크기가 다를 수도 있는데, 요거 정도면 괜찮겠다 라고 손님은 생각을 해서 우리한테 전화를 한 것일 수 있어요. 자,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월세가 달라질 수도 있고, 위치가 달라질 수도 있고, 면적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 광고하고는 약간 손님의 실제 조건이 약간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고객한테 전화가 오면 고객이 문의했던 그 광고가 현재 살아있는지, 그 물건이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이걸 바로 체크해 준과 동시에 기본적으로 손님이 나왔을 때 그 물건 하나만 딱 보고 들어가면은 계약하기가 너무 어렵단 말이야. 실제로 그렇게 해서 계약이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이 물건에 대한 광고를 보고 전화 문의를 했다가 실제로 계약을 할 때는 다른 물건들을 보면서 전혀 엉뚱한 물건을 계약하는 손님들이 실제로 많아요. 왜냐하면 광고에서 봤던 물건하고 실제로 나와서 눈으로 보는 물건은 굉장히 갭 차이가 있어. 아무리 실 광고를 낸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객들은 항상 처음에 광고를 보고 문의 전화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물건으로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다른 물건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오히려 전체 계약의 한 80% 이상이에요. 80% 이상, 거의 90% 정도 보면 돼요. 자, 그러면 고객이 봤던 그 물건 하나뿐만이 아니라 이 고객이 나왔을 때 어떤 물건을 우리가 준비해서 보여줘야 될지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겠죠. 금액이라든가 넓이라든가 위치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이런 조건들을 하나씩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체크를 해야 돼요. 이 가이드라인이에요. 자, 그리고 상담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역할은 고객이 우리 사무실까지 나오게끔 만드는 것. 저 사무실 가면은 좀 그 물건도 있지만 이러저러한 물건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무실 같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거. 실제로 우리는 물건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우리가 업무하는 그 업무 구역에서는 거의 우리가 모르는 물건은 없다시피 할 정도니까 저 사무실에 가면 내가 원하는 물건을 어느 정도 좀 볼 수 있겠구나 라는 신뢰도를 고객한테 어느 정도 심어줘야죠. 그래서 결국은 고객이 사무실까지 나와서 나하고 미팅을 갖게끔 하는 것, 요게 상담의 중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사진을 내가 현장에 가서 왜 예쁘게 찍어야 되는지, 이걸 왜 신경 써서 찍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상담을 할 때도 그냥 손님이 물어보니까 답변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상담을 내가 왜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상담의 목적이 뭘까? 이 상담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이 상담으로 인해서 나는 고객들한테 어떤 거를 해줄 수 있을까? 그거를 체크를 항상 하고 머릿속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상담을 하는 것하고, 이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전화 와서 물어보니까 대답해 주는 거하고,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상담의 목적은 고객의 가이드라인 체크하고, 두 번째는 그 고객이 우리 사무실까지 나오게끔, 나를 만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상담의 목적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상담이 끝났어. 상담의 마지막은 항상 미팅 약속이에요. 상담이 만약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보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 한번 주세요. 상담이 이렇게 끝나면 이 상담은 잘못된 상담이야. 이 손님은, 이 고객은 나하고의 전화를 끊고 나서 바로 이 부동산 저 부동산 또 전화를 돌린단 말이지. 상담의 마지막은 항상 나와 미팅 약속을 잡는 것. 고객님, 그러면 제가 지금 물건을 좀 준비해 놓을 테니까 오늘 시간 몇 시에 되세요? 오늘은 힘드시다고요? 그럼 내일은 오전에 괜찮으실까요? 이런 식으로 항상 손님이 시간을 체크하고, 고객이 시간을 체크하고 나하고 미팅을 할 수 있는 그 미팅 약속을 잡는 거. 상담은 항상 이렇게 끝나야 된다는 것. 자, 상담이 됐으면 이제 물건을 준비해야겠죠? 물건 준비는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매물장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개발해서 쓰고 있는 매물장인데, 앞으로 한 4, 5일 정도 지나면은 저한테 우리 매물장 비밀번호하고 아이디를 하나 받을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다 우리 매물장에 언제 어디서건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는 곳이면, 그게 휴대폰이건 데스크탑이건 노트북이건 다 접속할 수 있어요. 태블릿이건 다 접속할 수 있어요. 접속해서 물건을 거기서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에 대한 거는, 이 매물장 사용 방법에 대한 거는 내가 나중에 따로 알려줄 건데, 이 매물장은 모든 사람이 다 써요. 우리 사무실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매물장을 쓰고,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거기다 체크를 해놓고, 거기에 체크되어 있는 물건은 우리 사무실은 모두가 같이 활용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룰에 따라서 매물장을 우리가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일정한 룰에 따라서 검색을 하고, 매물장 사용법은 내가 나중에 따로 알려줄 건데, 며칠 지나서. 일단 물건 준비할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고객이 이런 가이드라인을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현장에 나가서 미팅을 하잖아? 미팅을 하면은 조건이 상당 부분 바뀌어. 그럼 왜 그런지 이해해요? 상담했을 때랑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전화 통화로 상담했을 때랑 만났을 때랑 이제 손님이 이제 원하는 게 달라진다는. 자, 봐봐요. 만약에 본인이 동대문에 옷을 사러 갔어. 그럼 본인 예산이 만약에 한 50만 원이야. 그러면 딱 이렇게 둘러볼 거 아니에요. 둘러보다가 딱, 요거 괜찮아. 얼마냐고 물어봐요. 50만 원이래. 그럼 본인은 거기 딱 살 거야? 좀 더 비교. 그렇죠. 좀 더 비교하지. 왜냐하면 더 싸게 파는 곳이 있나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또 더 돌아보는 이유가, 그거보다 더 좋은 옷이 있나, 더 내 마음에 드는 옷이 있나, 이걸 봐야 되니까. 그런데 나는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이 발견되면 50만 원까지는 쓰려고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단 말이에요, 옷을 사러. 근데 막상 가격 협상을 할 때 마음에 들면 나는 50만 원까지 낼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저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나 한 40만 원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보단 좀 넘어가네요.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라고 하면 살짝 한번 튕기잖아. 발을 한번 빼잖아. 자, 부동산을 찾아오는 고객들도 똑같이 이걸 한다는 거지. 우리는 우리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고객들은 생각이 달라. 우리는 물건이 있는 사람과 물건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해주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고객들, 손님들, 임차인들은 생각이 달라. 임차인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상담을 했을 때는 고객이 약간 숨기는 것이 있다는 얘기지. 한 월세를 한 120 정도까지 쓸 수 있는데, 한 100 정도에서 찾아봐 달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25평이면 충분한데 실평수가 한 30평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실제로는 지하철역 넘어서 요쪽도 가능한데 처음에는 안 되는 것처럼 여기만 알아봐 주세요. 왜냐면 여기가 1순위겠지. 하지만 여기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안 나오면 요쪽 물건으로 갈 수도 있지만, 처음엔 그런 얘기를 잘 안 한단 말이야, 만나기 전에는. 자, 그럼 이거는 손님들이 이렇게 약간
말을 안 하고 있었던 이런 부분들은 언제 파악이 되느냐? 직접 손님을 만나서 미팅을 하면서 현장에서 같이 물건을 보는 와중에 파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고객들도 있어요. 아, 역시 100만 원대에서는 안 되는구나. 한 20만 원 정도 더 올려야 되는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고객이 있어요. 또는 100만 원이 진짜 맞을 줄 알았어. 100만 원이면 될 줄 알았어. 하지만 현장을 둘러보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걸 이제 깨달았어. 자, 그러면 어쨌든 가격을 조금 올리거나 아니면 손님이 원하던 평수에서 조금 적은 평수도 괜찮을 것 같거나 손님이 좀 가격을 올리기 힘들면 평수라도 감안을 해야지. 아니면 지역을 고객이 처음에 얘기했던 지역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까지도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거나 자, 이런 걸 할 때 대표님 지금 그러면 가격을 조금 올려서 혹시 위치를 조금 바꿔서 혹시 평수를 조금 줄여서 또는 이것을 세 개를 다 짬뽕을 해서 물건을 준비할 테니 내일 다시 만나 뵈실까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될 것 같지. 왜 안 되냐면 그렇게 끝내면 그 고객은 나한테서 알아본 시세 파악을 가지고 답답하니까 다른 곳을 바로 간단 말이야. 대부분은. 또는 광고를 보고 다른 데 다시 연락을 하거나. 자, 그러면 일부 다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라도 일부 방지를 해야 되겠지. 자, 그 방지를 하는 것이 바로 물건 준비예요. 물건 준비를 할 때는 고객이 처음에 요구했던 내가 파악했던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물건을 준비를 하지만 그 가이드라인 밖에 있는 물건들도 여분으로 조금 가지고 나가는 게 좋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고객이 지금 지하철 요쪽 블럭만 얘기를 하지만 지하철 요쪽 블럭에 조금 여기보다는 더 괜찮은 물건이 있어. 그런 물건이 있으면 그것도 일단 하나 챙겨놔. 킵해놔요. 고객이 지금 월세 100만 원까지를 얘기를 했지만 한 11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지금 이런 물건보다 조금 퀄리티가 좋은 게 있어. 그럼 그것도 하나 킵해놔. 고객이 원하는 평수는 30평이었지만 요건 한 20평밖에 안 돼. 근데 굉장히 깔끔해. 당연하지. 평수가 좁아지면 같은 가격에서 평수가 좁아지면 물건은 깔끔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지하철역에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거나. 평수는 조금 적어지지만 손님 조건에는 다른 조건에는 더 맞아져. 이런 물건도 있어. 그럼 그것도 하나 킵해놔. 자, 그래서 현장에서 내가 고객하고 상담했던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물건을 준비해서 현장에서 고객하고 미팅하면서 그 물건을 쭉 보여주다 보면 대부분의 고객들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내가 준비한 물건들이 마음에 안 든다. 본인이 나한테 얘기한 조건으로 물건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든다. 자, 그러면 그때 고객이 조건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고객이 조건을 바꾼 다음에 그러면 바뀐 조건으로 제가 물건 다시 찾아볼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때 이쪽으로 바꿔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여기서 요걸 하나 딱 꺼내보는 거지. 대표님 근데 지금 평수가 조금 작긴 하지만 이런 물건이 있거든요. 나오신 김에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해되죠? 대표님 근데 또는 사장님 그런데 사모님 그런데 지금 원하시는 딱 그 위치는 아닌데 거기서 도보로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근데 이런 물건이 하나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습니다. 나오신 김에 그거까지 하나 보시고 가실래요? 멀지 않으니까 같이 가시죠. 라고 요걸 꺼내 놓는다거나. 대표님 근데 100만 원 수준에선 다 보셨잖아요. 근데 지금 110만 원인데 조금 비싸긴 해요. 근데 이런 물건이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물건이 있거든요.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제가 최대한 뭐 단돈 5만 원이라도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나오신 김에 일단 보시죠. 요걸 꺼내. 사이드에 있는 것까지 준비를 한 개씩은 좀 해본 다음에 내가 준비한 물건들,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준비한 물건들을 고객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를 꺼내본다. 그 중에 하나를 딱 꺼내본다. 고객 반응을 본다. 그러면 내가 이 고객을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가야 될지 감이 잡히죠. 거기서 보여주지 않고 그냥 금액을 올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지역을 바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평수를 좀 더 낮추면은 물건이 더 좀 괜찮게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물건을 준비해서 내일 다시 고객을 만나서 내일 감을 보는 것보다 오늘 일단 내가 감을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고객을 들어보내면 내일 고객을 다시 만났을 때 좀 더 내가 고객과 함께 계약까지 갈 수 있는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죠. 자, 물건 준비를 할 때는 거기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물건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며칠 있다 배울 거예요. 미팅에서는 뭐 특별히 할 얘기는 없어요. 궁금한 거 있어요, 혹시?
아니 일단 궁금한 거 있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요거 하나 정도는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물건을 한 개 보여주고, 에이스 물건 한 개 보여주고,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스 물건 하나만 보여주면 된다. 나머지 물건을 보여주는 것은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시세를 아니까 중개사인 내가 딱 골라놨어. 이게 제일 좋은 물건이야. 이거 보여주면 돼. 다른 물건들을 왜 보여줘? 시간 낭비 되게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당연히 일로 들어가야 돼. 여기밖에 없어. 이게 최적의 물건인 걸 내가 찾았어. 라고 해서 물건 한두 개 정도 가지고 나와서, 좋은 물건 한두 개 정도 가지고 나와서 이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걸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이게 좋은 물건이라는 걸 알고 있지. 근데 고객이 과연 그걸 알고 있을까? 모른단 말이야. 고객은 좋은 물건도 보고, 나쁜 물건도 보고, 중간 물건도 보고, 이상한 물건도 봐야, 아, 이게 좋은 물건이었구나. 이걸로 파악하게 돼. 이거를 미리 다 알고 있는 고객이 나한테 왔어. 그러면 가능하지. 그럼 한 개만 보여줘도 가능하지. 이미 돌고 돌아가지고 모든 부동산들을 다 돌고 돌아서 시세 파악이 여기까지 되는 고객이 나한테 왔어. 그럼 한 개만 보여줘도 가능하죠. 자, 그런데 그런 고객들만 상대할 수는 없단 말이야, 우리가. 그리고 그런 고객들은 이미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이 물건을 다른 데서 봤을 확률이 커요. 그리고 다른 부동산과 더 신뢰관계가 기존에 쌓여있는 경우도 있고. 중요한 건 나한테 오는 고객은 그런 고객만이 아니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미팅을 할 때는 항상 물건 좋은 거 한두 개 정도만 가지고 나가서 보여준다? 라고 하면은 본인이 계약할 수 있는 게 10분의 1로 확 줄어들 거예요. 계약을 못 한다는 건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 손님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해. 내가 시세를 알고 있는 것처럼 고객도 시세를 좀 파악시켜 주면서 눈높이를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 주는 작업. 보통 사람들이 이런단 말이야. 아, 남들이 다 100만 원에 사는 걸 나는 90만 원에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대부분 다 갖고 있어요. 물건을 많이 보기 전까지는.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니까 마치 110만 원짜리 같은 90만 원짜리 물건을 구할 수 있을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 근데 110만 원짜리 같은 90만 원은 없어요. 100만 원 같은 90만 원은 만들어줄 수 있지만. 그러니까 현실과 고객이 기대하는 거는 간극이 있단 말이야. 그 간극을 깨주는 게 바로 현장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간극을 깨주려면 여러 물건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 에이스 물건, 좋은 물건, 내가 알고 있는 한두 개 딱 보여주고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맞지. 근데 그거는 손님한테 어필이 되지 않는다. 왜? 손님은 그게 에이스라는 걸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두 번째, 에이스라는 걸 모르는 경우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고객은 물건을 좀 더 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좋은 물건 같은데, 보기에 괜찮은 물건 같은데, 아, 그래도 뭔가 아쉬워. 이 아쉬움이 항상 있거든. 계약은 언제 나오냐면 고객한테 딱 좋은 물건을 보여줬을 때 계약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고객이 아쉬운 거. 아, 물건을 더 봤으면 좋겠는데, 아, 물건을 좀 더 보고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아쉬운데, 이 아쉬움이 없어졌을 때 그 타이밍에 계약이 나오는 거거든. 미팅할 때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고 해야 된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하려는 생각에 이렇게 일하는 거는 자기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지만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면 계약 안 나온다. 자, 요 중간에 미팅하고 계약하는 중간에 가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어요? 가계약금 넣는 거는 그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기 직전에 돈을 얼마를 보내면서 물건을 찜해 놓는. 자, 근데 이 가계약을 체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파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대부분은 임차인 쪽에서 파기를 하지. 이럴 때 돈이 부동산에 있으면 그냥 돌려주면 돼요. 주인한테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네요. 하고 돌려주면 돼. 왜냐하면 뭐 며칠 차이 안 나니까. 주인도 그렇게 심하게 뭐라고는 안 하거든. 그런데 만약에 돈이 넘어갔어. 임대인 측으로 넘어갔어. 자, 근데 손님은 파기를 한다 그래. 임차인은. 이럴 때 이게 파기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기라기보다는 그냥 고객은 돈을 돌려받기를 원하지, 손님은. 그렇다면 이제 무효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건데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것도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가야 돼요. 요것도 얘기가 좀 길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도 따로 그때
다시 알려줄 거예요. 네. 본인의 시간에 맞게끔. 네. 자, 오늘은 기본기만 간단하게 봅시다. 계약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입주. 우리가 잔금 처리하고 입주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현장에선 뭐 미세한 차이긴 한데 사실 동시이행은 아니야. 잔금이 먼저죠. 왜냐면 주인이 입주한 다음에 잔금 치를게요. 짐 올리고 나서 좀 이따가 컴퓨터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돈 보낼게요라고 하면 허락하는 주인 별로 없단 말이야.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그게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세입자를 계속 받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잔금 처리에 문제가 나중에 꼭 생기는 손님들이 있거든. 그런데 짐이 일단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걸 못 빼잖아. 함부로 뺄 수가 없잖아. 이것도 명도소송 거치고 뭐 해야 되는데 좋은 말로 안 나갈 거 뻔하니까. 그런데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굉장히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돈이 있어? 아, 돈이 있으면 당연히 잔금 입주하고 서로 안심할 수 있게 잔금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짐을 올리는 게 낫지 라고 주인들은 다 항상 생각을 해요. 근데 손님들은 가끔가다 이걸 이해를 하지만 가끔가다 지금 바쁘니까 짐 먼저 올리고 그리고 컴퓨터 이렇게 한 다음에 그 공인인증서가 컴퓨터 안에 있어요. 컴퓨터 연결을 하고 뭐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컴퓨터 기사 오늘 저녁에 온다는데 컴퓨터 연결하러 기사가 오늘 저녁에 온다는데 짐 먼저 올리고 오늘 저녁에 보내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가끔씩. 자, 이런 것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입주 전에 미리 손님들한테 언지를 하면서 이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입주에서 의외로 사고 많이 생겨요. 잔금 처리로 인한 사고 많이 생겨. 특히 업무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발생해요. 건물주가 렌트프리를 줬어. 렌트프리가 뭐예요? 무료로 임대 그렇죠. 기간 부여해주는. 예, 업무용 부동산은 주거 같은 경우는 이삿짐을 딱 올려. 주택 같은 경우는 이삿짐을 올리고 나면은 이제 그날 저녁에 뭐 이제 대충 하루 만에 다 정리는 못 하니까 대충 필요한 것들 정리해 놓고 그날부터 살 수 있잖아. 근데 사무실, 상가 이런 데들은 딱 월세 카운트가 딱 시작되면 그때부터 업무를 시작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또는 본인들이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뭔가 세팅을 해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건물들 중에 일부분은 렌트프리를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그런데 이때는 반드시 잔금 완납. 잔금이 완납되는 것을 전제로 이 렌트프리를 받아줘야 돼요. 왜냐, 렌트프리를 한다는 게 결국은 렌트프리 기간을 준다는 것이 결국은 인테리어 할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인테리어 또는 영업 준비. 이 기간을 준다는 거야. 이 기간을 주면 일단 손님이 키를 넘겨받거나 비밀번호를 넘겨받아야지. 그래서 이미 그래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자, 비밀번호를 넘겨받거나 그 후실에 키를 넘겨받아서 인테리어가 시작됐다는 거는 그건 무슨 얘기냐? 점유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11월 15일부터 렌트프리가 시작됐는데 11월 30일 잔금 처리하는 날 잔금 못 들어가 봐. 안 되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그래서 모든 임대인은 렌트프리 시작할 때, 즉 점유가 시작할 때 잔금을 완납하기를 바래요. 근데 이사를 처음 해보는 임차인 또는 렌트프리에 대한 경험이 없는 임차인 또 업무용 중에서 뭔가 이제 새롭게 시작해보는 임차인, 이런 임차인들은 이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 11월 30일부터 월세가 기산이 되고 그때까지 뭐 내가 잔금을 안 줄까봐 그게 걱정돼가지고 중간에 잔금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첫 번째 있어요. 두 번째는 11월 29일까지는 다른 곳에 있어야 되잖아. 거기 보증금을 찾아가지고 11월 30일 날 이사를 오면서 보증금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윳돈이 없으면 중간에 저쪽에서 돈을 지금 못 빼니까
저쪽은 11월 30일 날 오전에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삿짐이 나오면서 11월 15일 날 중간에 돈을 못 만드는, 잔금을 못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업무 부동산에서 우리가 렌트프리를 받아줄 때는 이 점유가 시작되는 렌트프리 시작 지점에서 잔금 처리를 완납해야 된다 라는 걸 손님한테 반드시 고지를 해주고, 그게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렌트프리를 우리가 좀 조율을 해줄 수 있죠. 근데 그냥 원래 내고 30일 날 여유가 없다라고 하면 여유가 없다라면 이럴 수는 있어요. 이제 주인과 협의하에 간혹 가다 보면은 그러면 중도금을 조금 내. 예를 들어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가 5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가 실제 입주일이었고 이때부터 렌트프리가 시작이었는데 원래대로 하면 이때 보증금 5천이 다 들어가야지. 근데 돈이 없어. 5천이 다 없어. 돈이 좀 있긴 있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근데 4,500까지는 이날 다 못 만들어. 그러면 주인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한 추가로 2천만 원 정도 보증금에 대해서 2천만 원 정도 중도금 금조로 넣고, 그러면 주인도 많이 불안하진 않으니까. 500만 원만 받고 있다가 잔금 못 치르면 굉장히 난리 나겠지만, 그래도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해서 한 2,500만 원 받고 그리고 키를 넘겨주면 혹시 잔금에 조금 문제가 생기더라도 주인 입장에서 되게 엄청나게 막 이렇게 불안하진 않을 거 아니야. 중간에 중도금을 얼마 정도 넣고 렌트프리 시작하는 거, 즉 점유를 넘겨주는 것을 주인들이 가끔 가다가 좀 동의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은 이건데, 원칙은 이날 전액 납부인데, 근데 이날 전액 납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고객들이 있다. 근데 렌트프리가 꼭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중도금을 좀 낼 수 있느냐? 다는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건물주도 나름대로 불안해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조금 이렇게 덜 불안하게 만들어주면 혹시 동의가 될 수도 있으니 어느 정도까지 준비할 수 있는가? 요거를 고객하고 먼저 상의하고 캐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인하고 협의를 보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 오늘은 선배들이 낸 광고를 좀 유심히 볼 거고, 오후에는 미팅 나가는 걸 직접 따라 나가 볼 거예요. 그 당분간 며칠 동안은 많이 따라 나갈 거야.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현장 시세 파악도 일단은 현대리가 또 해야 되니까. 앞으로 며칠간은 계속 따라 나가면서 사진도 직접 찍고, 한 내일이나 모레쯤부터는 사진도 직접 찍고 본인이 사진 보정을 할 수 있게끔. 사진 보정 중에서 나머지는 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모자이크만은 꼭 해야 돼요. 이거는 광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무실 상가 같은 거 사진 잘못 찍어왔다가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있어요. 요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내가 차츰 설명을 드릴 건데, 모자이크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모자이크, 밝기 조절, 각도 조절, 이 세 가지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 내일 정도쯤에는 직접 사진을 찍으러 나가 볼 거고, 찍은 사진을 가지고 이런 보정하는 방법을 내일 배울 거예요. 그러면서 2, 3일 정도 지나면 이제 우리 매물장을 보면서 물건을 체킹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물건을 기입하는 방법, 이거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 와중에 미팅 나가는 걸 계속 현장을 같이 따라 나가게 될 거고. 자, 우리는 오늘 첫날인데 첫날 들어와서 이렇게 뭐 며칠 동안 이렇게 얼굴 익히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일단 빨리 본인이 빨리 가고 싶잖아, 그지? 빨리 갑시다. 다 할 수 있는 거고, 여태까지 모든 선배들이 다 해온 거니까 9시에 출근해서 6시, 저녁 6시 딱 퇴근 시간까지 이 모든 거를 우리가 빈틈없이 필요한 것들을 빈틈없이 꽉꽉꽉 채우도록 하고, 중간중간 그날 뭘 해야 될지를 스케줄을 여기서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언제까지 갈 거냐? 한 달 정도. 물론 이해도가 빠르면은 훅 당겨질 수도 있고, 이해도가 느린다 그러면 훅 좀 더 갈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 그리고 이 안에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 첫 계약이 요 안에 나오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번 달, 가능하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나오는 걸 목표로 하고, 하나 정도 계약이 나오는 동안에
따라다니면서 같이 배우고 사진도 찍어보고 따라다니면서 또 사진 찍는 것도 다시 배울 거예요. 뭐 본인의 사진 찍는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사진을 찍는 것도 현장에 가서 다시 배우고 그 다음에 물건 준비 하는 걸 배우고 실제로 물건을 또 찾아보면서 또 본인이 직접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와서 광고도 직접 본인이 내보고 그러면서 또 현장을 계속 고객 미팅하는 거, 계약서 쓰는 자리, 입주하는 자리 요거는 시간 나는 대로 계속 따라다녀 보고 그러면서 상담은 처음엔 해줄 거예요. 한두 건 정도는 처음에 해줄 건데 몇 건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이제 본인도 상담하는 거를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처음에는 선배들이 많이 도와줄 건데 본인도 빨리 업그레이드가 돼서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동등하게 같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도록 하시고 처음에는 선배들이 가르쳐 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물어봐요. 네, 알겠습니다. 나한테도 좋고 누구한테도 좋아요. 누구한테도 좋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물어보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모르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한 달 뒤에도 모르고 있다. 라고 하면 그때가 더 쪽팔려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다고 이거 내가 이거 이 정도 모르면 혹시 이거 모른다고 하면 뭐 사람들이 조금 나 좀 저기하게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다 물어봐요. 처음에는 다 모르는 게 정상이니까. 자, 다른 궁금한 거 있나요? 자, 그럼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앞으로 과정을 거쳐가면서 주행연구 하나씩 배우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